안녕하세요. 한홍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국에서는 무한 경쟁이 확산되면서 대중의 고통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양극화도 심화되면서 1대 99 사회가 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쟁 없는 사회,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쓰고 조금 불편하게 살더라도 경쟁 없는 사회를 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혁명에 의해서 경쟁 없는 사회가 시도된 데 이어서 이번에 2차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과연 이러한 시도가 어떻게 귀결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쟁이란 인간 본연의 생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제한되었는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는 경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동물들의 경우에도 경쟁이 일반화되어 있고, 인간에게도 경쟁은 하나의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은 과거에는 큰 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그 농경 시대에는 자급자족적 경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쟁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인간의 이동성이 높아지고 경제활동 바운더리가 확장될수록 경쟁은 점점 더 심화되고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건사회의 봉건영지하에서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를 유지할 때의 경쟁은 국가경제 단위로 커지면서 경쟁 역시 커지게 되었고, 나아가서 15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에 범선 등 새로운 이동수단을 통해서 인간의 경제활동 바운더리가 이 세계로 확장되면서 경쟁도 더욱 심화되게 되었습니다. 식민지에서 국내보다 훨씬 저가의 상품들이 들어오면서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몰락하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은 극히 일부분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쟁을 전면적으로 확산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상품 시장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고 자본주의 생산 관계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1차 인클로저 운동이 발생해서 농경지에 있는 농민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양을 치게 되면서 수많은 농민들이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2차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대농장, 거대한 농장을 중심으로 한 농업 생산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농민들은 몰락하고 농업 노동자들이, 임금 노동자들이 대거 형성되면서 농업 부분에서 먼저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계 생산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수공업으로 생산하던 면직물 생산이나 각종 농업 생산들은 커다란 타격을 받고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 이후에 증기기관에 의한 기계에 의해서 직물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수공업 농업 생산자들은 대거 몰락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품 생산이 더욱 확산되면서 시장이 크게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농민들이 몰락해서 도시로 밀려나서 배회하면서 거지나 도둑질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고, 처참한 생활을 하면서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본가들이 등장하고 노동자들의 저임을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모습이 확대되었습니다. 탄광에서는 일반 성인 노동자들은 임금이 비싸다고 아이들을 많이 쓰게 되면서 이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탄광에 업어다 데려다 놓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 확대되었고, 16시간씩 중노동을 하는 처참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수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배출되고, 또한 수많은 노동자들은 한정된 일자리를 찾아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극도로 어렵고 처참한 생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상품 시장이 확장되고 대규모 산업 생산이 발달하면서 경쟁은 점점 더 격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이러한 경쟁으로 인한 대중의 고통은 나날이 확대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경쟁 없는 사회를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은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경쟁이 없는 사회, 자신이 원할 때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이상사회를 기치로 내걸고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했습니다. 당시의 처참한 현실 위에서는 실로 꿈같은 이상사회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회주의는 빠르게 각국으로 확산되었고,
곳곳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러한 사회주의 혁명을 시도할 경우에 그에 따른 엄청난 예상치 못한 대가를 필수적으로 수반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주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기 시작했고 결국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점을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마르크스는 다음 5가지의 문제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경쟁을 없애려면 시장을 없애야 했고 결국 시장을 없애고 나면 정부가 모든 국내 산업들, 국내의 분업화 과정을 일일이 통제하고 일자리도 일일이 지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과거의 유례가 없는 극도의 통제사회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산업 생산을 일일이 지정하고 할당했으며 그곳에 필요한 노동자들을 배정하고 그러한 생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분업화 과정이 체계적으로 연결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경제 주체들은 모든 것을 일일이 간섭받고 통제받는 사회를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사회주의 하에서 인간은 자유를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 일자리에서 평생 시키는 일만 하며 살아가는 생활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경쟁을 없앤 데 따른 필연적인 대가였고 그러한 대가는 너무나도 커다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사회는 사실상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사회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특히 경제적 측면의 평등이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경쟁을 없애려면 경쟁에 따른 차별적인 대우도 없애야 했습니다. 일을 잘하든 일을 못하든 대우가 별 차이 없었고 결국 이러한 변화는 모두가 일하지 않고 나태하게 만들고 결국 정부의 기대에서 안온하게 살아가는 풍조를 모든 곳으로 확산시켰습니다. 누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잠그지 않고 또한 곳곳에서 불필요한 자원들이 낭비되고 있고 개혁이 필요한 곳에도 이를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이 모든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여기서 생산되는 상품들은 극히 열악하고 뒤떨어졌으며 쓰기 힘든 것들이 생산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개선하려는 의욕이나 생산성을 높이려는 의욕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모두 일하지 않고 떠넘기며 모든 것을 방치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이 군수산업 쪽으로 국내의 생산 자원들을 집중 투입하고 일반 생필품들은 도외시하면서 이러한 생필품 극도의 공급 부족과 이 궁핍함과 생활고가 모든 곳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소련에서는 스타킹 하나만 주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에 가서 아프다고 하면 약이 없다고 배가 아픈데 머큐로크롬을 발라주는 상황까지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극도로 처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넷째, 인간은 공급자 측면에서 노동자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소비자입니다. 그러나 공급자 측면에서의 경쟁 없는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 소비자 측면에선 극도로 열악하고 처참한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공급자 측면에서의 평등과 경쟁 없는 삶만 강조하다가 소비자 측면에서는 극도로 최악의 소비 생활을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 이같이 모두가 일하려 하지 않고 나태하고 안이한 모습이 모든 곳으로 확산되면서 결국 국내 분업화는 줄줄이 마비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연필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수십 개의 부품이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때에 공급이 되어야지 분업화가 유지될 수 있는데 단 한 곳만 분업화가 정지되어도 모든 것이 정지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정부도 국내 분업화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이 수급을 통제하고 생산량을 통제하고 배분을 통제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그에 따른 폐해가 극대화되면서 결국 사회주의 분업화는 완전히 마비되고 정지되면서 사회주의는 몰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경쟁 없는 이상사회를 외치던 사회주의 혁명은 이러한 5가지 문제점, 즉 경쟁을 없앨 경우에 필연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5가지의 커다란 대가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서 결국 사회주의 체제는 줄줄이 붕괴하고 모두 시장 경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경제의 우월성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즉 시장 경제는 시장에서 공급자들을 경쟁시켜서 더 뛰어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이 가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가격이 급등해서 수많은 공급이 확대되게 되고 다시 그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한 공급이 과다하게 많은 곳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면서 공급이 줄어들고 결국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의 최적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시장이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국내 분업화를 원활하게 조율하고 필요한 것이 필요한 곳으로 가게 만들고 또한 공급자들의 경쟁을 통해서 더 뛰어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게 함으로써 지금 같은 고도로 발전된 산업사회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쟁을 없애기 위한 시도는 큰 정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 경제는 유지하면서 정부가 최대한 시장에서 벌어지는 경쟁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며 뒤처진 노동자들에게는 각종 복지를 제공하면서 국내 노동자들이나 기업들이 정부의 보호하에 제한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이 버티컬리즘 큰 정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의 많은 나라들은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고 경쟁을 완화하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공존의 사회를 이루는 데 주력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체제도 점차 문제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며 고도 성장이 이루어질 때는 이러한 큰 정부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복지를 확대해도 버틸 수 있었지만 이후에 신산업 발전이 줄어들고 경제 성장이 저하되면서 이러한 체제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큰 정부에서는 국내에서 정부 공공부문이 매우 커졌고 국내 전체의 경제의 50%가량 이상을 정부가 담당하는 나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정부 공공부문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와 비슷한 문제점들이 유발되게 되었습니다. 즉 이곳에서는 정부에 기대서 나태하고 안온하게 살고 정부의 각종 지원과 복지에 기대서 일하지 않고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새로운 신산업 변화나 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계속 비효율과 폐해만 확대되고 관료들은 자신의 예산과 조직을 늘리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결국 정부 공공부문에서의 폐해가 점점 더 극대화되고 이러한 국가경제 절반을 차지하는 정부 공공부문의 부실과 비효율과 폐해가 극대화되면서 결국 국가경제 전반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70년대부터 서구의 큰 정부 국가들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줄줄이 확산되었고 또한 재정위기와 복지위기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큰 정부를 줄이고 시장의 원리를 도입해서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폐해를 줄이고 국가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시장주의 접목을 통해서 복지국가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뒤처진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 전체주의를 통해서 경쟁을 공동으로 헤쳐나가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 같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은 이미 선발 자본주의 국가들이 세계의 식민시장을 독점하고 이들이 만드는 수출 상품을 소화해줄 시장이 없게 되고 국내 경제 주체들이 국제적 경쟁에서 밀려나서 공동으로 위기를 맞이하자 이러한 뒤처진 경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전체주의를 채택하고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즉 국가의 총동원 체제를 마련하고 일률적인 정부 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국가의 생산력을 확대하는데 모든 것을 총동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군사력 확대를 통해서 군국주의 발전을 통해서 식민시장 부족을 타개하고 이 선진국들의 식민시장 독점을 타개하고자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전체주의 체제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몰락하게 되었고 결국 민주적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을 없애라는 또 하나의 시도는 60년대 이후 미국에서 벌어진 히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되고 물질 문명이 확대되는 세상을 아예 벗어나서 자연을 찬미하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히피주의가 확대되었습니다. 즉 완전히 물질 문명 사회의 경쟁 사회에서 벗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뿐이었고 중장기적으로는 생활고가 심화되고 대부분 거지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반사회적인 운동으로 치부하고 통제하면서 결국 차례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20세기 초반 이후에 경쟁이 심화되고 이 대중의 고통이 확대되자 경쟁 없는 사회를 꿈꾸는 새로운 시도들이 확대되었지만 그 대부분 몰락하게 되었고, 결국 시장주의 중심으로 통합되는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무한 경쟁을 제한하고 경쟁에서 뒤처진 자들을 보호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제한된 경쟁 속의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80년대 이후부터 이러한 체제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무한대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대중의 고통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 노동자들 모두 무한 경쟁의 고통 속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이러한 무한 경쟁의 결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확대되는 상황을 맞이했으며, 특히 노동자들은 일자리 위기가 나날이 심화되고 저임 비정규직으로 대거 몰락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반인간적인 이 상황에 대한 저항이 각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체제를 가지고는 이러한 경쟁 상황을 해소할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더욱 심화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유발하면서 기존의 체제들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이러한 경쟁 상황을 없애기 위한 새로운 2차적인 시도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다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각국에는 사회주의의 부활이 다시 시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에서 샌더스 같은 사회주의자들이 등장해서 사회주의 노선을 노골적으로 외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지지자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정책 노선을 자세히 보면 그것은 과거의 사회주의, 즉 정부가 모든 국내의 분업화를 통제하고 일자리를 통제하고 산업들을 통제하며 지휘하던 그러한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고, 큰 정부주의, 버처컬리즘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샌더스나 미국의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정책들은 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이나 각종 세금을 높이고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MMT 같은 신통화 정책을 활용해서 복지를 확대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미국이나 일본같이 정부가 통화를 무한 발행해도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 현상을 거론하면서 무한 통화 발행을 통해서 국내의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회주의 노선이나 큰 정부 노선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최저임금 급등 정책이나 각종 노동자 보호 정책, 부동산 세금 급등 정책 등을 통해서 비슷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노동자들의 무한 경쟁의 고통을 제어하고, 이러한 무한 경쟁에서 뒤처진 자들의 각종 정부의 재정 지출이나 복지를 확대하면서 보호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들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는 각국은 국가주의나 보호주의, 극우주의 노선으로 경쟁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각국의 경제 주체들이 바깥에 해외의 경제 주체들의 공세로 인해서, 특히 선진국들의 경우 이 신흥국들의 초저임 상품과 노동자와 기업들의 공세로 인해서 국내 산업과 노동자와 기업들이 줄줄이 몰락하는 상황을 맞이해서 국가주의, 보호주의, 극우주의 노선을 통해서 이러한 경쟁을 차단하고 국내의 경제 주체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해서 보호주의를 하는 것이나 멕시코에 대해서 장벽을 쌓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또한 유럽 각국에서 극우주의 노선으로 해외 노동자나 상품들의 공세에 대해서 저항하며 극렬히 반대하는 모습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쟁을 없애려는 노선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과연 경쟁을 없앨 수 있는 것일까요?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의 그 경쟁이 확산되는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경쟁을 유발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서구의 좌파들은 신자유주의 원인론을 들거나 아니면 자본가들의 세계적 확장으로 인한 것을 경쟁이 확산되는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맞는 것일까요? 신자유주의 원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노선을 확대하고 국내 금융자본의 세계적 확장을 도모하면서 이로 인해서 글로벌 무한 경쟁이 각국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은 미국의 금융자본의 세계적 확장에 반대하는 노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맞는 것일까요? 문제는 이미 미국의 경우에 세계화가 아닌 반세계 운동에 앞장서는 노선으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보호주의로 전환했고 각종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결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 산업과 노동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일자리 위기가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대부분 세계화가 아닌 거꾸로 반세계화 노선으로 나가고 있고 극우주의, 보호주의, 국가주의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신흥국들이 오히려 이 세계화를 주장하면서 기존대로 각국 시장의 개방과 보호주의의 척결을 외치면서 이 선진국들의 노선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신자유주의 원론을 주장하던 이 좌파들의 목소리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둘째로 자본의 세계적 확장론에 의해서 세계 노동자를 수탈함으로 인해서 무한 경쟁이 확산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맞는 것일까요? 지금 각국의 노동자들은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몰락하고 저임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일자리 위기가 나날이 심화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만 보고 이러한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자본가들 역시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기업이나 자본가들은 글로벌 무한 경쟁으로 내몰려 있고 수많은 기업들이 몰락하고 소수의 세계 최고만 살고 나머지가 대거 몰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각국에는 수많은 한계 기업들이 양산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자본의 투자 수익률이 크게 저하되어서 이제는 0% 금리, 마이너스 금리에도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서 투자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곧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자본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은 노동자들만 무한 경쟁의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본가들도 함께 무한 경쟁의 고통으로 내몰려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주장을 하는 좌파들은 그 대안으로 이 자본가들을 옥죄고 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같이 자본가들도 함께 글로벌 경쟁에서 대거 몰락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이런 자본가들 때리기에 나서면 이들이 더욱 몰락하면서 노동자들 위기가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전면화되는 정반대의 결과를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두 번째의 주장도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무한 경쟁을 확산시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존의 국가 시장이 이제는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면서 조그만 국내 시장 안에서 경쟁하던 것이 이제는 80억과 경쟁하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경쟁은 인간의 경제활동 바운더리가 넓어지고 시장이 확대되는 것과 비례해서 커졌습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이 교통혁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경제활동 바운더리가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고 나아가서 80년대 이후에는 정보화 혁명, 개방화 혁명, 글로벌화 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인간의 경제활동 범위는 전 세계 단위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과거에는 5천만이 경쟁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80억이 경쟁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국의 소비나 투자나 고용은 이제는 세계 시장으로 확대되기 시작했고 전 세계의 소비자들은 전 세계 상품과 서비스들이 어디에 있고 얼마의 가격이고 이를 모두 비교하고 그중에 최고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각국의 기업들도 필요한 부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저렴한 것을 찾아서 소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마찬가지로 각국 노동자들 중에서 어느 노동자가 가장 뛰어나고 저렴하고 우수한지를 비교해보고 그곳으로 투자를 옮겨가는 모습이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세계 경제 활동이 확산되면서 각국의 노동자들은 물론 기업가들도 모두 글로벌 무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5천만 속에서 경쟁하고 살아가던 기업과 노동자들은 80억 명의 시장 안에서 이 노동자들과 기업들과 경쟁하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가 글로벌 무한 경쟁을 유발시킨 핵심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신자유주의 시각이나 자본가의 세계적 확장으로 무한 경쟁을 유발했다는 그 원인론의 시각으로 지금의 상황에 대응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무한 경쟁에서 몰락하는 국내 경제 주체들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글로벌 무한 경쟁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무한 경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국가 단위에서는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같이 각국 소비자들이 전 세계의 소비 상품을 쉽게 소비하고 선택할 수 있고, 기업들도 전 세계의 생산 요소들을 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국가 단위에서 없앤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위기만 더욱 가중시킬 뿐입니다. 지금 사회주의 노선을 부활하고 있는데, 사회주의 노선에 입각해서 국내 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이 외부의 글로벌 경쟁으로부터 이들을 차단시킬 경우에 이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무한경제가 점점 더 뒤처져서 더욱 몰락하게 만드는 결과를 유발할 뿐입니다. 지금같이 글로벌 무한경쟁이 모든 곳으로 확산되고 초저임의 글로벌 대공세가 각국에 확산되며, 또한 글로벌 초이동 시장의 속도전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그 폐쇄적 체제 안에 가두어둔다면 그 국가 경제는 완전히 뒤처져 몰락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큰 정부주의에 입각해서 국내에 뒤처진 노동자들이나 기업들이나 경제 주체들을 정부가 돈을 풀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각종 보호를 하며 해외 기업들을 차단하면서 이들을 보호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비효율과 폐해로 가득 찬 공공부문을 키워서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국가 경제는 세계적 변화에 뒤처지고 글로벌 경쟁력과 글로벌 초이동 시장의 속도전에서 뒤처져서 더욱 몰락하게 되면서 결국 복지 수혜들만 남게 되고 결국 재정위기 복지 파탄을 맞이하는 것이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둘째로, 인간의 초국적 경제활동을 완전히 차단하기 전에는 경쟁을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글로벌 무한경쟁은 80년대 이후에 본격화된 정보화 혁명, 개방화 혁명, 글로벌화 혁명 때문에 각국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바운더리가 세계의 시장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이 정보화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 혁명이 이러한 개방화 혁명이나 글로벌화 혁명을 필연적으로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보화 혁명은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더욱 가속화되며 전면화될 전망이며 결국 글로벌 경제 활동을 모든 곳으로 확대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언택트 경제혁명, 4차 산업혁명, AI 혁명, 글로벌 플랫폼 혁명 같은 것들이 발전하게 되면 각국의 경제 주체들은 해외의 소비나 해외의 고용이나 해외의 투자를 국내에서 하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완전히 글로벌 시장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각국의 노동자들은 지구 반대편에 노동을 제공하고 살아갈 것이고, 각국 기업들도 지구 반대편에서 똑같은 것을 생산하는 수십만 개의 기업들과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초국적 경제활동을 완전히 차단하기 전에는 경쟁을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셋째로, 과거처럼 좀 덜 먹고 덜 쓰고 더 못한 것을 소비하며 살더라도 경쟁이 없는 사회를 꿈꾸는 구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가능한 것일까요? 과거에 각국이 국가시장을 따로따로 운영하며 살 때에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하나의 글로벌 시장의 무릉덩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는 국가 경제를 완전히 독자적으로 따로 분리해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각국 경제는 서로 별도의 뚝을 쌓고 독자적인 무릉덩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나라는 임금이 높은, 세율도 높고 상품 가격도 높은 무릉덩이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반면에 어떤 나라는 세율은 극도로 낮고 임금도 낮고 상품 가격도 극도로 낮은 무릉덩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각각 이러한 상이한 무릉덩이를 가지고 각 국가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 시대에 들어서 각국의 투자 자본이나 소비나 상품이나 서비스가 전 세계를 이동해 다니게 되면서 이러한 뚝이 터지게 되었고, 각국은 하나의 무릉덩이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것보다 더 뒤처진 국내의 경제주체들, 노동자들, 기업들은, 상품들은 모두 몰락하게 되었고, 세계 가격 기반의 무릉덩이 수준에 맞추지 못한 기업이나 노동자나 경제주체들은 모두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각국에는 가격 파괴의 상품들의 대공세가 벌어지고 있고, 임금 파괴 세계 노동자들의 대공세가 벌어지고 있으며, 기업 파괴 초저임 기업들의 대공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국에서 뒤처진 기업이나 노동자나 경제 주체들은 모두 몰락하고 살아남은 기업과 노동자들과 경제 주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분업화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국가 단위에서 이런 변화를 가로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넷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무한 경쟁을 없애려고 한다면 국가 단위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세계 단위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과거에 국내 시장에서 유발되는 문제를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해소하고 살았듯이 이제는 세계 시장의 물운동에서 유발되는 무한 경쟁의 고통은 세계 단위에서 해결해야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금 세계 단위에서 각국의 경제 주체들을 통제하고 경쟁을 없애려면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무한 통제 체제를 구축해야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각국의 노동자들 간 일자리 경쟁을 완화시키려면 각국 일자리에 대한 무한 통제 체제를 갖추어야지, 그리고 완전히 자유를 박탈해야지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같이 선후진국 이해가 정반대고 노동자들과 이해가 정반대이고 기업들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조율할 수단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를 조율하면 사실상 가공할 세계 정부 체제가 들어지기 전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이 확산되는 것은 국가 단위에서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국내 경제 주체들을 더욱 죽이는 결과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단위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노선이 하나로 모두 통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글로벌 시장주의 노선으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노선은 경쟁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고 경쟁을 인정하고 그에 대응해서 생존을 도모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이라 할 수 있고, 최근에는 슈레더 개혁이나 마크롱 개혁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국내의 경쟁력을 높여서 경쟁이 무한 확대되는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노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국내의 글로벌 첨단 기업들을 최대한 육성하고 온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을 활용해서 국내 경제 주체들의 첨단 경쟁력을 최대한 높이고 글로벌 경제에서 최대한 살아남도록 함으로써 국내의 복지나 재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21세기에는 이러한 노선으로 대응하는 나라들만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모두 몰락하게 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노선으로 나가지 않고 사회주의나 큰 정부주의 노선으로 무한대로 국가의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을 확대하며 부실과 폐해와 비효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고 글로벌 초이동 시장의 속도전에 뒤처진 경제 주체들만 가득 차게 되면서 경제는 버티지 못하고 재정 파탄, 복지 파탄을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적인 것이고 수용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생각해 봐야 될 과제입니다. 80억 무한 경쟁 속에서 혹독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과 맞는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잠자던 신흥국의 수십억 노동자들과 경제 주체들이 세계 시장에 뛰어들어서 무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소비를 확대하며 각종 산업 폐기물과 공해를 유발하는 상황은 지구촌 자연 생태계가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무한 경쟁의 폐해가 극대화되면서 각국 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장기화되고 일자리 위기, 양극화 위기가 앞으로 점점 심화되고 극대화한 상황을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 사회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은 지구촌의 공멸을 필연적으로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세계 단위에서 새로운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세계 협력 체제의 발전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단위에서 환경 파괴를 막고 과다한 인구의 확대를 막으며 또한 각종 폐기물 확대를 막고 모든 리사이클링을 의무화하며 세율이나 경쟁이나 무한 산업 경쟁, 일자리 경쟁을 세계 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인류 공용을 위한 21세기의 필연적인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